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고율 관세에 보복카드를 꺼내들었다. 글로벌 무역 장벽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전 세계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미중 대결 구도에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까지 가세하면서 자칫 전방위적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무역 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인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조항은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17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 PTA를 체결한 시장이고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다. 교역 대상국의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대항할 왁보복 17조를 들고 나온 셈이다. 베이징의 로펌 DHH의 린치안 수석 파트너는 이 같은 보복 원칙이 법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서방의 무역 갈등은 계속 고조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가결하는 측의 전제 조치를 잇따라 발표했다. 이르면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노광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독일 자이스를 방문해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ASML 경영진과 만난 데 이어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28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6일 독일 오버코헨에 위치한 자이스를 방문했다. 위 회장은 카를 람프레히트 자이스 최고 경영자를 만나 반도체 핵심 기술 트렌드와 양사 중장기 기술로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EUV 기술을 비롯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과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자이스는 EUV 기술 관련 핵심 특허를 2,000개 이상 보유한 글로벌 광학 기업이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표을로 통하는 ASML의 슈퍼을로 유명하다. ASML이 만드는 EUV 장치에 탑재하는 광학 시스템을 독점 공급한다. EUV 장비 한 대에 탑재한 자이스 부품은 3만 개 이상에 달한다. 웨이퍼 실리콘 원판에 회로를 새기는 EUV 노광기는 7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에 필수로 쓰이는 장비다. 이번 출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의 방점이 찍혔다.
상성전자는 자이스와 EUV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자이스가 있는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럽 기업인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현지 시장을 점검하며 주재원은 간담회도 열기도 했다. 이 회장은 10여일간 유럽 출장 일정을 마치고 주말에 귀국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 분쟁이 전방위적 관세 전쟁으로 격화될 조짐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보다는 글로벌 관세 장벽 확대와 중국산 공급 과잉 심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8일 재계 관계자들은 보복 관세를 공식화한 중국의 관세법 개정이 일부 산업에 일시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실센터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여무역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통상 관련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저가에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관련 업종에서 우려가 크다. 철강 알루미늄은 미국 수출 쿼터가 존재해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수출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반도체, 전기차 등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는 첨단 산업 분야도 피해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며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타격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반도체와 전기차는 관세 이전에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중 간 무역 장벽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갈등이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사 이익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한국 수출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국 수출이 침체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반등세를 보였던 만큼 무역 분쟁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이번 조치 전에도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다만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무역 분쟁에 보다 명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완전한 새로운 규정은 아니지만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절대적인 공략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361억 달러이고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36.6%에 달한다. 미국 49억 달러, 유럽 18억 달러, 일본 14억 달러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4배 더 많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며 일부 산업을 제외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같은 곳은 힘들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은 스스로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중소 중견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R&D 예타 전면 폐지 가닥. 전 세계 기술 경쟁 심화되는데 타당성 평가 문턱의 하세월. 예타 폐지엔 연 구조 사업 수혜. 내년 R&D 예산도 대폭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있지만 정부 부처 지출 한도내 관리. 정부는 2013년 사업비 1,500억 규모로 자율주행차량 핵심 부품 연구 개발 R&D 사업을 전제적으로 전개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제성을 비롯한 이유로 예타에서 떨어진 후 다시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2017년에야 첫 삽을 떴다. 4년가량 지체되면서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핵심 부품 가운데 실제 차량에 적용된 비중은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다음 단계의 고도화한 자율주행 R&D도 순차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예타의 발목을 잡힌 사이 자율주행 기술 확보가 늦어졌고 글로벌 자율주행 부품, 소프트웨어 개발 경쟁에서 한국이 상당히 뒤처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하려면 적시성과 적절한 예상 투자는 필수라며 경제성 분석만 하다 보면 사업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성 없는 기술만 나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부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R&D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예타 과정을 줄여 소규모 단기 R&D 사업이 남발되는 것을 막고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에서 시의성 있는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R&D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해 재정 여건을 비롯한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항만, 철도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 SOC에 대한 예타는 주로 한국개발원 KDI 담당하지만 R&D 예타는 과학기술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맡아 진행하고 있다. R&D 예차 조사 기간은 통상 9개월이 걸리는 SOC보다 2개월 짧은 7개월이다. 하지만 과기계에서는 속도가 생명인 R&D 특성상 7개월도 지나치게 길다고 보고 있다. R&D 예타가 폐지되면 연평균 9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 R&D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R&D 예타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예타 대상에 오른 국가 R&D 사업은 270억 건이며 총 사업비는 1,50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사업당 평균비는 8조 9천억 원이다. 양자과학과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 개발,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운영 체계와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등 차세대 신입 산업 먹거리가 될 프로젝트가 대거 당겼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개선과 함께 올해 R&D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는 16.6% 대폭 삭감을 통해 올해 R&D 예산 25조 9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과기계 반발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25조 5천억 원까지 늘었다. 내년도 R&D 예산은 상한선 없이 증액돼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R&D 예산은 민간 부문만으로는 투자하기 힘든 기초연구와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향후 관건은 R&D 예타 면제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서 2023년 R&D 예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는 98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당초 개별 부처 요구한 사업비는 152조 6천억 원에 달했지만 예타를 통해 53조 7천억 원이 조정됐다. 예타가 폐지되거나 단축되면 사업비 절감 효과가 그만큼 줄어들 공산이 크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사업 규모를 조절해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R&D 예타를 폐지해도 재정에 대한 우려는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라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여야는 SOC와 R&D 예타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역행한다는 여론 비판에 개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정부 총 지출 656조 6천억 원에 국세 감면의 전망치 77조 1천억 원을 합친 전체 국가 지출은 733조 7천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건전 재정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 예상에서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지만 야권은 추가 경정 예상, 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통성 공약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 운용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멈추지 않는 슈퍼엔저, 엔화값 158엔까지 급락. 엔저를 둘러싼 세 가지 궁금증. 1. 엔화 얼마까지 떨어질까? 2. 일본 정부 언제 개입할까? 3. 일본 금리 인상 빨라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로 약세를 보여온 달러당 엔화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26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속도를 내면서 158엔까지 추락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슈퍼엔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일본 정부가 어디까지 용인할지 주목하고 있다. 26일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값은 장중 158.4엔까지 급락했다.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엔대로 추락한 것은 1990년 5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한때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5엔에 이어 160엔까지 추락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엔화값은 1990년 4월 1일 장중 한때 163.8엔까지 떨어진 적이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 160엔은 플라자 합의 시기인 198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날 엔화가 급락과 관련해 니온 게이자 신문 니케이는 일본 은행의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면서 당분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없어질 것으로 시장이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등 3고가 엔화값 하락에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니케이는 분석했다. 달러당 엔화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언제 일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당국이 마지막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은 2022년 9월과 10월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세 차례 시장에 개입해 자금 9조 2천억 엔을 쏟아부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시장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즈키 유니치 재무상은 언제라도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 3고 현상이 달러당 엔화값을 강하게 끌어내리는 상황에서
섣부른 공세는 실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주에 3엔 이상이나 엔저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드물고 2022년 시장 개입 때도 전 주말 대비 3엔 전후 엔저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번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에 위장 개입 형태로 시장에 개입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10월로 공감대가 형성됐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이보다 앞선 6월에서 7월로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왔다.